네, 안녕하세요. 4프로고 김대기 선생입니다. 같이 볼 글은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올해 당장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섣부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수능에 여러 번 보였던 글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 비해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간과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능에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 나왔던 작품들이 반복되어 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던 글들이 다른 글들이 문제로 출제가 될 때 보기로 언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전체적인 스케치는 여러분이 하고 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면왕정가 전문이 수록된 것은 아니고요. 서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본사에 가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결사 부분까지 들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글은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 일단 미리 먼저 기억하고 지나갈 것은 시상 전개 방식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어요. 본사 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사 부분이 지금 일단 빠져 있고요. 말 그대로 면왕정가니까 면왕정이라고 하는 송순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의 은거에 있을 때 자연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둔 정자라고 알고 있지요. 자, 그 정자 주변의 풍경하고 정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서사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은 이제 본사로 들어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절감이 드러나 있고요.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보면서 요게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계절감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 일단 그것이 먼저 독해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같이 보시죠. 아주 어려운 글이 아니니까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흰 구름 부연 연하 푸른 것이 산아지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하자가 보고 있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흰 구름, 부연, 안개와 노을, 그 다음에 푸른 것이 산람, 산아지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봄의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것이 산아지랑이다. 색채 이미지가 나와 있죠.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 곳에서 색채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얘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얘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서술어의 주어가 될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흰구름, 부연, 연하, 푸른 것이 산아지랭이로구나. 천암만악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천암만악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와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짜기와 바위를 자기 집으로 삼아뒀어. 누가? 위에서 얘기했던 흰구름, 연하, 산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들이 이것을 집으로 삼아두고 마치 사람처럼 의인하고 있죠.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어지럽게도 굴고 있구나. 누가? 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봄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거니 내리거니 공중에 떠서 가니. 누가? 또 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구름 푸연연하 산람. 자, 얘들이 오르거니 내리거니 공중에 떠서 가니 광야로 건너가니. 자, 공중에 떠서 넓은 들판을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또 색채 이미지가 있죠. 푸르락 불그락, 옅으락 짙으락. 옅기도 하고 짙기도 하고. 사양은 노을이에요. 노을. 노을과 섞어져서 새우 가는 비조차 뿌리고 있구나. 요까지가 봄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람이가 산아지랑이거든요. 아지랑이가 보통은 봄에 나오는 것이니까 요 단어가 있으면 이게 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은 의인화시켰다.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가 보이고 있다.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술어에서 그 주어가 화자가 아니라 요 세 가지 봄에 보이는 풍경들인 것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갑니다. 나멸을 비스듬히 타고, 나멸은 가마입니다. 뚜껑이 없는 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멸을 비스듬히 타고 소나무 아래 구분 길러 오며 가며 할 적에 누가? 이건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화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자, 가마를 비스듬히 타고 소나무 아래 구분 길러 오며 가며 할 적에 녹양에 우는 황행, 꾀꼬리일 것 같아요. 황행이 새일 겁니다. 자, 나무 가지에서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자, 지금 여름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무 사이가 잦아지어서 나무 사이가 우거졌다라는 뜻이에요. 나무 사이가 우거지어서
녹음이 어린 적에 녹음이 엉켜있다. 녹음, 자, 요 단어도 기억합시다. 녹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나무 그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나무 그늘은 이 시에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고전에서도 여름 풍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쓰여지는 단어니까 단어를 좀 기억해 두고 나면 다른 글을 볼 때도 요 단어가 나오면 여름 풍경을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이 캐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녹양에 우는 갯골이 교태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가 우거지어서 녹음 나무 그늘이 엉켜 있는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졸음 펼쳐내니. 자, 아마 하자가 여름에 정자 위에 높은 정자 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백척 난간에 긴 졸음을 펼쳐낸다. 자, 졸음, 여름에 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한가함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긴 졸음을 펼쳐내니 수면 양풍이 그칠 줄 모르는구나. 물 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여름의 시원함, 여름의 한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에 비해서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죠. 해석만 여러분들이 문맥을 판단해서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 풍경으로 건너가죠. 첫 번째 보시면 진설이, 된설이가 나오죠. 서리가 나오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다. 금수는 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가 됐어. 아마 이것은 실제로 비단이 깔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단풍이 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진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단풍이로구나. 금수가 되었구나. 항우는 또 어찌하여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자, 항운, 이 단어 기억합시다. 항운. 항운이라는 것은 원래는 누런 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누런 구름이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만경 들판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가을을 이야기할 때 흔하게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운이라고 하는 것은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항운이라고 부른 겁니다. 누런 구름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고전에서도 항운이라고 말하면 전부 다 누런 구름,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항운이라고 하는 게 익은 곡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선상탄에서 그렇죠. 선상탄에서 박일로가 하자가 배 위에 올라가서 대마도를 바라볼 때 바다 위에 항운이 쌓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걸 익은 곡식이라고 본다면 바다 위에 익은 곡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전쟁의 기운 혹은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 하나에서 거의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서 아마 고시 하나에서 유일하게 항운이 다른 의미, 전쟁의 기운이나 긴장감으로 쓰여진 거고 나머지 모든 시에서 항운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을의 계절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항우는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어적도 흥에 겨워. 어적은요 어부의 피리 소리인데요. 그냥 간습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흥겨움을 얘기할 때 목동의 피리, 어부의 피리를 얘기합니다. 자,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부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가을 풍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별거 없죠? 가을에 단풍 든 모습, 익은 곡식이 펼쳐진 모습, 흥겹게 피리 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겨울 갑니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혀 있거늘, 메몰거늘. 자,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혀 있거늘 조물주가 헌사해서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내니. 자, 이제 겨울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죠? 자, 빙설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얼음과 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겨울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조물주가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회은산이 앉아 눈 아래에 펼쳐진 것 같다. 경궁요대는요 구슬로 꾸며진 궁궐이고요. 옥회은산은 옥으로 된 산,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물, 바다 이런 뜻인데 그냥 아름다운 경치. 우리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게 뭐다라고 세세하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보다가는 문맥적인 특징을 이해하셔야 돼요. 빙설, 조물주가 눈과 얼음으로 꾸며낸 자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구슬로 만든 궁궐처럼 보이고 옥으로 만든 산이나 은으로 만든 바다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궁요대하고 옥회은산이 이게 한자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 덮인 자연의 풍경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갑니다. 경국 요대와 옥회 은산이 눈아래 펼쳐져 있구나. 건곤도, 건곤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건곤도 가염열샤 간대마다 경이로구나. 가염열샤라는 말은요, 이게 풍성하다의 뜻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가을을 얘기할 때 풍성함은 많이 봤습니다만 겨울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건 별로 없죠, 그죠? 이 시에서는 겨울의 풍요로운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본사 이야기가 끝나 있고요. 이제 서서히 결사 부분으로 건너가게 될 겁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는 자연을 바쁘게 즐기는 모습들이 나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냥 쭉 읽으면 돼요. 해석만 하면 됩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은 언제 춥고 고기는 언제 낮고 사립 문을 누가 닫을 것이며 진 곳은 누가 쓰려고 하느냐. 아침이 나쁘거니 부족하다의 뜻이에요. 아침이 부족한데 뭐하기 부족한 거야? 자연을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연을 보기에 부족한데 나조히 낮 아닙니다. 데이가 아니라 저녁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아침이라고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는데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오늘도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자, 바쁜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바쁜 모습인데 이 바쁜 모습이 부정적인 바쁜 모습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볼 게 너무 많아. 자연 속에서 바쁘게 자연을 즐기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너무 바빠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건너가 봅시다.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고 또 역시 자연을 즐기는 모습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산에 앉아보고 저 매에 걸어보고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어. 자, 자연 속에 있으니까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만족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요 단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번잡한 마음. 자, 하자가 지금 뭔가 번잡한 것처럼 느껴져? 바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뭐하고 쫙 예를 들면서 구체화시키고 있죠.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마 그 정도가 요 단락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실 사이가 없는데 길이나 전할 수 있겠느냐. 자, 내가 자연을 보느라고 바쁘게 다니느라고 실 사이도 없어. 여유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좋은 곳이 있다고 전할 수가 있겠느냐. 바빠서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경치를 전할 여유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 사이가 없는데 길이라고 전할 수 있겠느냐. 다만 한 청려장은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뭐 하느라고? 자연을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을 즐기는 하자의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화되어 있죠. 선생님이 지금 그 고전 속에 워낙에 많아서 읽어나가면서 그런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리법 쓰였고요. 대꾸법이에요. 그 말 안 하고 있어요. 설의와 대꾸는 거의 모든 고전에서 가장 흔하게 쓰여지는 표현 방식이고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지문을 보고 요 지문에 요 부분이 대꾸네? 이거 설이네?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딴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설이법을 어떻게 내가 검토해야 되고 대꾸법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검토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것처럼 여기는 대꾸고 여기는 설이야. 백날 적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설이나 대꾸 정도는 당연히 판단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자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술이 익었는데 벗이라고 없겠느냐. 자, 이제 자연을 즐기다가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는 거죠. 자, 술이 고전에서 술이 하는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죠. 걱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얘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하자의 풍류 아니면은 하자가 느끼는 흥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연을 즐기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술이 익었는데 벗이라고 없겠느냐. 자, 불며 타며 켜며 이며. 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에요.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또 타며 예를 들면 해금 같은 거 악기를 타고 악기를 켜고 이다라는 얘기는 아마 흔들다에 되실 거예요. 방울을 흔들다.
하나하나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는 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구나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노래를 부르고 해금을 켜고 그 다음에 악기를 뭐 저기 타다고 했나? 악기를 켜고 그 다음에 방울을 흔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흥에 겨워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며 타며 켜며 이며 온갖 가지 소리로 치흥, 술에 취한 흥이죠. 치흥을 배하거니 재촉하다 도두다 재촉하니 근심이라고 있으며 시름이라고 붙어 있겠느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술을 마시면서 악기를 연주해 보니 내 마음속에는 근심 같은 거 전혀 없다. 또 역시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과 흥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지요.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단락이네요. 그죠? 한 두 단락만 더 보면 단락이 끝나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누워보고 앉아보고 굽혀보고 젖혀보고 또 역시 그냥 흥에 겨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워도 보고 앉아도 보고 구부려도 보고 젖혀보기도 하고 읊어도 보고 파라마야. 자, 시를 읊기도 하고 파라면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시를 읊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노해로 놀거니. 자, 마음대로 놀아보니 뭐 마음껏 뭐 꺼리낌 없이 놀다 이런 뜻 같아요. 자, 시도 읊고 휘파람도 불고 마음껏 놀아보니 천지도 넓기도 넓구나 1월이 한가하다. 희왕을 몰랐는데 이제가 바로 그곳이로구나. 자, 희왕이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태평성대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태평성대인 것 같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아까랑 똑같아요. 하자가 지금 자연 속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어. 너무 좋아. 만족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평성대 누가 만드는 건데요? 임금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간접적인 예찬이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 보이겠습니다. 희왕을 몰랐는데 지금이 바로 그곳이로구나.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 바로 그곳이로구나. 자, 신선, 자기 스스로가 자연 속에서 흥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좀 뭐랄까 만족스러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단락 남았네요. 강산풍어를 다 거느리고. 자, 강산풍어는 자연이겠죠. 자연을 다 즐긴 다음에 강산풍어를 다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누리면 100년이면 평생이겠죠. 아마 내가 이 인간 세상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평생을 다 산 다음에 악양무상의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한 정예가 이것보다 더하겠느냐. 자, 이태백이라는 분이 잘 아시죠, 그죠? 죽어서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분이고 자연 속에서 노는 걸로 치면 아마 천하 1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옛날 양반들은 자신이 지금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항상 이태백과 비교하는 간섭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자연 속에서 100년 동안 시큰 잘 살다가 악양무 신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태백과 다시 만나서 한번 비교해 본다면 호탕한 이런 마음이야, 이 즐거운 마음이야, 이태백보다 내가 더 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비교의 방식을 썼어요. 비교의 방식을 써서 다시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아니면 흥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줄이 이 글의 결사겠죠. 이 몸이 이러한 것도 역구는 이셨다.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것, 자연 속에서 이렇게 흥을 가지고 사는 것도 역구는,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또한 임금의 은혜에 달하는 거죠. 마지막은 임금의 은혜, 성은을 예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뭐 다 잘 아실 텐데 가사의 제일 마지막 한 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릅니다. 가사의 마지막 한 줄을 낙구라고 불러요. 향가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19채 향가의 마지막 9구와 19를 낙구라고 부르고요. 가사의 제일 마지막 한 줄도 낙구라고 부릅니다. 가사라고 하는 장르는 시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운율인데요. 이 몸이 이런 것도 역구는 이셨다. 자, 글 전체는 다 사음보죠. 시조랑 똑같이 사음보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글자 수도 맞춥니다. 이 몸이 세 글자죠. 이럼굼도 사죠. 역구는 이셨다. 자, 3, 4, 이 몸이 이럼굼도 역구는 이셨다. 자,
보통은 3543이나 3533 정도가 그 시조의 종장에서 흔하게 쓰는 어떤 음수율이거든요. 글자 수. 요것도 그래서 시조 종장과 글자 수가 유사하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격 가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기 가사이기 때문에 전격 가사가 많고요. 후기로 넘어가면 글자 수가 지멋대로 쓰입니다. 그런 것들은 변격 가사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은 깊은 설명 없이 그냥 스케치만 했어요. 이런 내용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수능에서 큰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뭐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뭐랄까 판단에 따라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내가 한 말이지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보다시피 일단 기본적인 해석, 그 다음에 아까 그 본사 부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봄이고 이게 가을이고 이게 뭐구나 계절감 판단하시는 거, 하자의 정서가 어떠한지 판단하는 거, 뭐 그 정도 보시면 이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